두 번째는 C++의 원시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입.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겠고, 점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복잡성하고 양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타입이라는 개념입니다. 타입. 그래서 10은 int 타입이 되겠고, 요 큰 따옴표 묻혀진 CSE는 문자열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에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하는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그건 새로운 타입을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구조체로 뭘 만들어도 새로운 타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은 원시 타입들하고 문자열하고 배열 이렇게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라이벌이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타입을 우리가 하나의 타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그 타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int다. 그러면 int는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의 범위를 가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계산하고는 엉뚱한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그리고 C부터 배웠지만 정수 두 개를 나눗셈 하는 거하고 부동소수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나눗셈 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1이 되거나 또 하나는 1.5가 되겠죠. 정수 나눗셈은 결과가 정수니까 소수 부분이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의 범위랑 그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메인을 알아야 되겠고 그 값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연산이 되겠습니다. 연산. 그래서 정수는 그 정수를 표현하기 사용된 공간의 크기에 따라 이게 도메인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몇 비트를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했다. 4비트면은 총 나타낼 수 있는 값의 수는 16개예요. 항상 짝수예요. 짝수. 그런데 사인드 타입이다. 사인드 타입은 뭐예요? 음수와 양수를 다 같이 나타내는 거죠. 사인드 타입. 언사인드면 양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언사인드는 0에서 15까지 0부터 시작하니까 16가지가 0부터 15까지 가요. 근데 사인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낭비되는 게 싫으니까 16가지 값을 다 나타낼 수 있게 써요. 그렇게 되면 0이라는 게 필요하죠. 정수에서는. 뭐 계산하다 보면 0이 필요하니까 양수의 개수와 음수의 개수가 어때? 같지 않죠. 항상 뭐가 더 많아? 음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ABS,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짜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짜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짜면 뭐가 문제일까? 잘 안 보시나?
알고리즘 자체는 틀린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함수를 짤 때 인자를 잘 봐야 돼요. 인자가 뭐예요? int x죠. 그럼 int x면 우리가 타입이니까 뭘 잘 이해해야 돼? 도메인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이해해야 돼요. 만약 4비트다. 그러면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이거 동작 안 해. 마이너스 얼마? 8. 마이너스 8이 들어오면은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8이에요. 8이 돼요? 8이 안 돼요. 여기선 8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인트 값에서는 8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 그러면 엉뚱한 값이 나와요. 음수를 넣는데 또 음수가 나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int bin 이게 우리가 이제 C limits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가면 그 범위가 나와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의 범위, int의 범위, int bin, int max가 있어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이 더 커, 뭐 이렇게 절대치하면 더 크죠. 그렇죠? 하나가 더 커요. 근데 여기에 int min이 오면 이게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어떤 타입을 쓸 때 그거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뭔지, 그러면은 그게 가장 큰 값을 가졌을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만든 그 식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들어오면 동작을 안 해요. 그럼 저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근데 이런 데이터는 어떤 타입에 속할 텐데, 이런 데이터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유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변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생의 나이가 필요하다. 그럼 나이는 정수니까 int를 쓰겠다. 근데 그 나이라는 값을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지 내가 나중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ge, int age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타입이고 어떤 이름으로 그 데이터를 계속 접근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변수를 만들려면. 그래서 타입 정보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타입 정보에 따라서 컴파일러 또는 시스템은 제가 설명할 때 잘 쓰는 게 이 유리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타입에 맞는 유리컵의 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유리컵에다가 이름표를 붙여. 요 이름으로. 여기가 age다. 그럼 여기다 age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age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접근하면은 요 통에 들어있는 값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또 수정하면 여기 있는 걸 바꾸고. 그리고 이 크기가 타입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컵이 있으면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 넘치겠죠. 그래서 요 타입에 수용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코끼리는 못 넣어요. 꾸겨 넣어도 안 돼요.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정수에 들렸더니 0.5가 사라지는 거예요. 값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공간이 다르다. 그래서 변수의 종류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변수를 선언한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변수를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멤버 변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다가 정의한 변수죠. 선언한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다가 int x 요거죠. 요게 지역 변수. and도 요거는 뭐라 그래요? 매개 변수라 그래요. parameter 매개 변수라 그럽니다. 멤버 변수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제 사용하는 변수예요. 구조처 안에 들어가는 변수며. 그래서 뭐 클래스 포인트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좌표
좌표는 XY 좌표 두 개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 int X, int Y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X와 Y는 포인트의 무슨 변수? 멤버 변수가 돼요. 포인트 객체들이 유지하는 변수다. 이게 뭐 구조체가 돼도 똑같아요. 얘가 struct 돼도 struct이라는 포인트라는 구조체에는 X와 Y 두 가지 변수가 있다. 멤버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특성에 따른 분류예요.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일반 변수는 컵이 준비되고 컵에다 이름표를 붙여요. 그리고 컵 안에다가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A라고 하든지 10이라고 하든지 요 순간에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다 A를 쓴다. 그러니까 n 이퀄 A 하든 n 이퀄 10 하든 A가 10이면 차이 없어요. 그렇죠? 10이었을 때 n 이퀄 A 하든 n 이퀄 10 하든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이름이 그 순간에 갖고 있는 그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포인터는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값이 있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 정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값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아도 조작할 수 있고 위치 정보를 알아도 조작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터 변수. 참조 변수라는 게 이제 C++에는 추가됐는데 얘도 얘랑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나면 여기 A는 무슨 변수? 일반 변수예요.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얘는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근데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돼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돼요. 이 순간 C와 A는 에일리어스라고 그래요. 같은 이름. 그래서 C로 쓰나 A로 쓰나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C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준다고 생각해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는 이렇게 써요. 근데 포인터랑 이게 다른 건 B는 나중에 다른 주소를 여기에 가지게끔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참조 변수는 그거 안 돼요. 참조 변수는 한번 이 참조 변수가 김상진을 가리킬 거다. 그럼 이 변수는 계속 김상진만 가리켜야 돼요. 딴 걸 못 가리켜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데 이 주소 정보를 유지하다가 좀 있다가 다른 주소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도 돼요. 무식하게. 그렇죠? 포인터는 덧셈 뺄셈도 돼요. 근데 참조 변수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일반 변수를 쓰는 거나 참조 변수를 쓰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에일리어스,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쓰다 보면은 이제 C++ 되면 얘는 거의 안 써요. 포인터는 거의 안 쓰고 얘를만 써서 프로그래밍 해요. 왜? 더 간편해요. 간결해요. 프로그램 할 때. 막 별표 안 써도 되고 뭐 주소를 안 넘겨도 되고 뭐 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간결하게 참조 변수가 간결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콜 바이 밸류로 전달하는 게 좋은데 콜 바이 밸류로 전달 안 하고 콜 바이 포인터로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C에서 콜 바이 밸류로 죽어도 전달할 수 없는 거 뭐예요? 배열. 배열은 C에서는 그럼 C++도 마찬가지겠죠. C에서는 절대 값 전달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죠?
값 전달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X1000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N1000이라서 콜바이 밸류로 간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전달할 때 정수 몇 개가 복사가 돼야 돼? 1000개가 복사돼야 되죠.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1000개가 복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성능에 떨어지니까 얘는 그러면 안 돼. 성능에 너무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콜바이 포인터로만 보내는 거예요. 즉 덩치가 무거운 애는 콜바이 밸류로 보내고 싶은데 덩치가 무거운 애를 콜바이 밸류로 보내면은 이 덩치만큼을 복사해 줘야 돼요. 그 복사해 주는 거는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콜바이 밸류로 안 보내고 뭘로 보내요? 콜바이 포인터나 이제 C++에서는 콜바이 레퍼런스, 참조 전달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C++는 C에다가 뭘 추가한 언어예요? 객체 지향할 수 있도록 추가한 언어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인자로 뭘 많이 전달할까? 객체를 많이 전달하겠죠. 이 객체라는 것은 여기서처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많은 애를 구조체, 클래스를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근데 값 전달 방식 전달하면은 뭐가 문제될까? 성능이 안 좋겠죠. 그렇죠? 매번 이만큼씩 덩치가 이만한 애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객체를 좀 쉽게 전달하려고 했더니 포인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C++ 만든 그 번잡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거를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많이 전달해야 되고. 객체를 왜 많이 전달해야 되나? 객체 지형이니까 객체를 많이 전달하겠죠. 그리고 이 객체는 그냥 원시 타입과 달리 무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한 객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복사 방식으로 전달하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만약에 내가 포인터 방식으로 전달하더라도 나는 그냥 주는 거지 수정하면 안 돼. 그럼 뭘 해요? 그렇죠. 앞에다가 const를 항상 붙여요. const. 그러면 이 const는 참조에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조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할 뿐이지 너 그거 수정하면 안 돼. 배열도 우리가 전달할 때 거기서 수정해야 되는 거면 그냥 인트 포인터로 보내지만 만약에 정수 배열을 보내는데 그냥 거기서 검색만 하는 거야. 수정은 안 해. 그럼 앞에다 반드시 뭘 써줘요? 컨스트를 써줘서 좀 더 강건성을 높여서 프로그램합니다. 우리 의도를 명확하게 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류, 변수의 종류는 원시 타입이라는 게 있고 복합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value 타입, composite 타입. 그래서 primitive 타입이라고 원시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 primitive 타입은 한 개의 값만 유지하는 타입들이에요. 한 개. 복합 타입은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는 아니어도 되죠. 여러 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도 복합 타입이고 문자열도 문자를 여러 개 유지하니까 복합 타입이고 구조체도 다양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죠. 복합 타입이에요. C++의 원시 타입에는 쭉 있는데 C하고의 차이점은 요게 하나 들어왔다는 거. 불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다운받으신 파일을 이클립스에서 이제 쓰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 임포트 하세요. 임포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 제너럴이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 일반.
general. 잘 따라하세요. general. 그러면 두 번째,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 라는 게 있어요.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다음. 그러면 여기 나오는데 요때 위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써요. select archive file. select archive file 해서 browse 다운로드에 가서 initialization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세요. initialization. 안 되시는 분 손. 여기 손. 압축이 풀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압축이 안 풀려야 되겠고, 압축이 안 풀린 그 상태로 다운받은 다음에는 그 파일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올린 파일들은 제가 맥에서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윈도우에서 그 민지 W랑 이클립스 환경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임포트를 했더니 잘 안 돼. 잘 안 돼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달라서.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뭐만 옮겨가면 돼요? 소스만 옮겨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문제 없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맥 쓰시는 데는 제가 올린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받으면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는 맥을 쓰지 않고 쓰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그냥 하나 만드시고 소스 파일만. 소스 파일은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다 동작해야 해요.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 다 들어오셨어요? 이니셜라이제이션. 6개 중에 하나만 우선 해보려는 거예요. 6개 중에 하나만. 안 되신 분은 손 드시고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뭔가 한다. 그리고 숙제를 제출할 때도 이클립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반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헬로 월드를 숙제로 제출하고 싶다. 그럼 헬로 월드를 지금 선택했죠.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일에 임포트가 아니라 엑스포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제너럴에 보면 아카이브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축 파일로. 그럼 넥스트 누르면은 이게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장하고 싶은데 다운로드 맞으니까 여기다가 뭐 챕터 1 헬로 롤롤로 하면은 이렇게 zip으로 나오고 finish 누르면은 요 프로젝트에 대한 zip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zip 파일을 여러분들이 숙제 제출할 때 EL에다 올리시면 제가 다운받아서 프로젝트를 제 컴퓨터에 포함시켜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저는 엑스포트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임포트해서 쓰시면 되겠고, 여러분도 숙제하시면 엑스포트하고 저도 그걸 임포트해서 조교도 그렇고 저도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좀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로 볼 소스는 Chapter 2 Initialization. 그래서 변수를 받고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볼 변수들은 원시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 변수들이고, 이 원시 타입 변수들은 우리가 보통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지역 변수들은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C부터 C++ 03까지는
초기화할 때 요 문법을 기본적으로 썼어요. int n1 equal 10, int n2 equal 2.5, float f equal 1.5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빌드해 보면 요 위치에서 워닝은 줘요. 요 위치에서. 이게 왜 워닝일까? 얘는 정수인데 뭘 썼어요? 그렇죠? 부동소수를 입력 초기 값으로 줬죠. 그러면 실제 N2에는 이거 실행해 보면 뭐가 나올까? 2가 출력되겠죠.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 기존의 C나 C++에서는 워닝을 주고 있어요. 워닝을. 그런데 이제 C++11부터는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초기화하는 방법은 변수의 종류,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총 5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C부터 이어져 오고 초기 C++에서 했던 여러 가지 초기화 방법을 다 따져보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복잡하다, 그리고 강건성도 별로 안 좋다. 그래서 C++부터는 요런 기호를 씁니다. 요렇게. 변수 이름을 쓰고 중괄호에다가 초기 값을 넣어요. 그러면 N1을 1로 초기화하는 거고 D를 2.5 이렇게 초기화를 해요. 근데 여기 주석 처리된 거를 좀 다시 다 해제를 해보면 네 군데서 에러가 납니다. 네 군데서 에러가 나요. 아까 똑같이 n에다가 뭘로 초기화했어요? 2.5로 했죠. 정수 변수 n에다가 2.5로 초기화했더니 C++11에서는 뭘 줘요? 워닝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에러를 줍니다. 에러를 줘요. float fn 이것도 에러를 줘요. n은 무슨 타입이에요? int 타입이에요. int 타입을 float에 대입하는데도 에러를 주고 있습니다. 타입이 다르면 에러를 줘요. 주의하라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F4도 D, W로 주고 있고, 더블 주는 거는 더블이 플로트보다는 어때요? 범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 손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 주는 건 맞는데 정수를 넣어도 에러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D2, F1 플로트를 이용해서 더블을 초기화하는 건 에러를 안 주죠. 에러를 안 줘요. 더블로 더블을 주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새로운 문법이다. N1이 에러 난 거는 unused variable 안 쓰고 있어서 그래요. 출력 안 해놨네. 사용하면 워닝은 안 주는데 변수를 선언해 놓고 안 쓰면 그것도 워닝 줘요. 그럼 무슨 변수예요? 불필요한 변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워닝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되겠고 C++에서는 새로운 초기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 컴파일러에서 이렇게 쓰면은 이거 에러 나요. 왜? 이 문법을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인식하려면은 설정에서 C++14를 쓰겠다는 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C++11. 근데 지금 프로젝트는 제가 만들 때 다 그 설정을 해놔서 여러분들은 추가 설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C 소스를 거기다 이 소스를 넣었다. 그러면 에러 날 거예요. 왜? C++11이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프로퍼티 가서
그 설정들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예전에 설정한 걸 그대로 쓰고 싶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요 프로젝트를 복사할 수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커맨드 C, 커맨드 V 하면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면은 속성도 같이 복사가 돼요. 그럼 한번 C++11 설정이 났잖아. 그럼 그 설정은 복사하면은 그대로 내려와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이름 바꾸고 리네임하고 프로젝트 이름 리네임하고 소스만 바꿔치면 불필요하게 이거 막 그 속성을 또 계속 쳐야 되는 번거로움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보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요번에는 오토라고 하는 걸 하나 오토 추집 오토. 그래서 C++11에 새롭게 도입된 게 오토라는 키워드가 도입이 됐어요. 오토는 여러분들 대신에 컴파일러가 타입을 올바르게 유추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 A라고 하는 건 옛날 방식에는 뭘 쓰겠어요? int A 이렇게 하겠죠. 근데 int A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는 auto A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 auto A는 무슨 타입이 되냐면은 이거 찍어보면 int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입 아이디가 그걸 해주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 문법은 안 익혀주셔도 되는데 이 오토 문법을 익혀보세요. 그래서 auto A equal 1 그러면 요 1이라는 값 1이라는 정수는 int 타입이니까 A는 무슨 타입? int 타입이 돼요. B는 1L 1L이면 뭘까? long 타입입니다. 그래서 long 타입이 되겠고 LL이라는 타입도 있어요. C++에는 그건 long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C는 long 타입이 되겠고 D는 무슨 타입? 더블 타입이 되겠고요. E는 F니까 float 타입이 돼요. P는 무슨 타입이 될까? P는 뭘로 초기화했어요? A의 주소로. A의 주소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A는 무슨 타입? int 타입이죠. int의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건 int 포인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P는 인테저 포인트 타입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밑에까지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Q도 인테저 포인트고 P도 인테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유추할 때에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포인터를 내가 포인터로 유추되고 싶으면은 별표를 써주시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다고 권장됩니다. 근데 그런데 이 오토를 쓸 때는 int n 이런 건 되죠. 초기화 안 하고 써요. 나쁜 건데 가능해요. 근데 오토 n1 이렇게 하면 저거는 에러 납니다. 왜 에러 날까? 이 n1은 오토는 뭐가 필요해? 타입을 유추하려면 초기 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안 주고는 오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는 지금은 지역 변수를 유추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어디도 또 쓰이냐면은 어디도 또 쓰일 수 있을까? 함수의 반환 타입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함수의 반환 타입이 여기가 뭐 이런 게 오토가 돼요. 오토가 되면은 뭘 분석해서 그 타입을 유추할까? 리턴문을 분석해서 요 표현식을 분석해가지고 요거 인트네. 그럼 인트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오토가 C++ 14부터는 그 반환 타입에도 쓸 수 있다. 반환 타입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초기화하지 않고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래 C++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오토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토로 쓸 때는 옛날 방식으로 이퀄을 써야지만 올바르게 해석돼요. 여기서 A는 인트로 해석 안 돼요. 여기서 A는 인트로 해석이 안 돼요. 목록인데 1이라는 하나만 갖고 있는 목록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은 정수 1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록인데 값이 하나만 있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오토가 종종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걸로 유추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깔끔하게 이퀄으로 쓰면 이 1은 확실히 1이죠. 그렇죠? 그러면 A는 무슨 값? 인트 타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인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는 일반적인 변수라는 건 그냥 int, 더블 이런 거 쓰실 때에는 C++11 그 이상에서는 새로운 문법, 중괄호를 쓰는 문법을 쓰시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int로 지정하지 않고 오토를 쓰겠다. 타입 유추로 오토를 쓰겠다 그러면은 옛날 그 초기화 방식을 써주시면 좋고요. 오토를 쓰면 얻어지는 이점은 나중에 수정할 때 덜 번거로워져요. 덜 번거로워집니다. 나중에는 얘가 인트였는데 더블로 바꾸려면 그 더블로 바꾸는 게 여러 가지로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근데 오토로 써놨으면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 뭐만 바꾸면 돼. 그냥 저 1을 1.0으로 바꾸면 쭉 아래 뭐가 돼요? 더블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돌아다니는 코드 보면 오토로 쓴 코드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C++ 라이브러리 쓰다 보면은 타입 이름이 무지 긴 것들이 있어요. 무지 긴 것들은 치고 있기가 싫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뭘 쓰면 돼? 오토를 쓰는 게 더 편해. 오토를 쓰면은 오류도 안 나요. 왜? 보통은 여러분보다는 컴파일러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타입 유추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타이핑 하다가 오류, 실수도, 타이핑도 오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오토 딱 해놓으면 제대로 받는 거예요. 특히 뭐 어떤 함수의 리턴 값인데 오토 n 딱 해놓으면 알아서 이 함수가 얼마나 복잡한 타입을 반환하든지 간에 그냥 n으로 받으면 돼요. 나중에 f가 다른 타입 반환해도 이 코드는 수정 안 해도 돼요. 바뀔 테니까 알아서. 맞게끔 동작하면. 그래서 오토를 습관화드리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했고, 오토 얘기했고, 아까 포인터는 그런데 오토는 절대 레퍼런스는 참조 안 해. 그래서 레퍼런스 쓰려면 이거 꼭 쓰셔야 되겠고, 포인터는 별표를 안 써도 포인터를 유추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인클루드해서 코드를 보면서 봅시다. 뭐야 어딨어? 임포트. 스코프라고 하는 걸 임포트 주세요. 스코프 어딨냐? 스코프 여기 있다. 자, 스코프라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변수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두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변수의 가시 영역, 영어로 스코프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명, 런타임, 라이프타임입니다. 수명, 라이프타임. 그러면 C에서는 지역 변수라는 게 있고 전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전역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을까요?
얘는 언제 만들어서 언제 없어질까요? 뭐랑 같아요? 프로그램하고 같습니다. 지역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죠? 함수의 수명과 같아요. 그 함수가 호출되면 생겨지고 함수가 끝나면은 없어져요.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종료되면 없어져요. 그게 수명이라는 거예요. 가시 영역은 변수를 선언해 놓고 이 변수를 프로그램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스코프라고 그래요. 가시 영역. 그러면 전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파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파일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다. 뭐 보통은 선언되고 아래 쓸 수 있어요. 근데 전역 변수는 파일보다 원래 더 커. 이 파일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는 어때요? C에서의 지역 변수는 그 함수에서만 쓸 수 있고 그 선언된 순간부터 아래에만 쓸 수 있어요. 보통 컴파일러는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을 한 번 쭉 내려오면서 번역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뭘 만났는데 처음 보는 거야. 선언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에러가 나죠, 보통.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n, 요거는 무슨 변수? 전역 변수죠. 요 n은 지역 변수예요. 그렇죠? 요 n의 가시 영역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예요. 근데 여기에 블럭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이런 블럭들은 만들어질 수 있죠. 뭐 for문을 작성한다든가 if문을 작성하면은 함수 안에 또 블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중괄호로 묶여진 문장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뭐라 그래요? 블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어요. 지역 변수가 두 개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짜는 방식일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나쁜 방식. 그래서 이 n하고 n은 가시 영역이 어떻게 된다? 겹친다. 겹치고 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함수와 같다고 하면은 이제는 틀려. C에서는 맞는데 왜? C에서는 변수들 어디다 선언해요? 시작 부분에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C++에서는 시작 부분에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근데 그 원하는 위치가 어떤 블럭 아니면은 그 변수의 가시 영역은 뭐랑 같아요? 그 블럭하고 같습니다. 충돌이 납니다. 이 n의 가시 영역은 전체니까 저 n하고 얘도 다 충돌이 나요. 그럼 충돌이 났을 때 우리가 그냥 n이라고 쓰면은 어떤 애가 되죠? 가장 가까운. 가시 영역이 가장 작은 애 거가 돼요. 그럼 이 n은 무슨 n이야? 요 n. 그쵸? 1이 돼요. 요 n은 뭘까? 요거가 돼요. 근데 이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랑 충돌이 날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요 연산자예요. 땡땡 n. 땡땡 n 하면은 여기 스코프가 아니라 다른 스코프라는 거예요. 그럼 이 n은 뭘까? 전역 변수 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값이 못 지켜요. 1. 여기서는 0.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지킵니다. 요거 해보시면. 그리고 어쨌든 C++에서는 가시 영역이 충돌되더라도 다 쓸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C++에서. 근데 그거는 좋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라는 건 여기 x, y가 있어요.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멤버 변수의 가시 영역은 이 안에서 이 안입니다. 그래서 이 x, y는
여기 이 함수에서 쓸 수 있고 이 함수에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C++부터는 스트럭처에도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처리할 함수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클래스나 스트럭처나 똑같아요. 약간의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접근 권한, 그 기본적인 접근 권한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스 위스와 맥스 하이트는 여기에서는 돼 있죠. 전역 변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수들은 전역 변수로 쓰는 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얘는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쟤는 상관없어요. 얘는 문제되고 얘는 괜찮을까? 왜 괜찮을까? 그쵸? 얘는 컨스트가 붙임으로써 얘는 뭐예요? 상수예요. 변수인데 상수화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define 하듯이, 근데 define하고 메커니즘이 다른 건데, 얘는 상수예요. 상수는 한번 설정된 값, 상수 변수는 한번 설정된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쓰여봤자 똑같이 쓰이는 거지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얘는 전역 변수 n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곳에 바뀔 수 있으면 여러 함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뭐가 힘들어져요? 또 디버깅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함수를 볼 때 이 함수만 보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얘도 별로 안 좋죠. 이거 따져, 땡땡이야? 그럼 뭐야? 어디 있어? 막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되겠고, 여기서도 보면 함수를 하면서 int i equal 0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 i의 가시 영역은 어디 안에? 폼은 안으로. 폼은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xy의 수명은 요 객체의 수명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P 하면 P라는 객체, 뭐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Y, 그거의 XY가 만들어지겠죠. 존재를 해요. 그거를 set 10 하면은 저 X와 Y 값이 10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move 10, 10번 move 하라니까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얼마가 될까? 6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래서 px, py를 찍으면 아마 6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구조체에서는 이 변수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이거의 가시 영역은 이 구조체 안에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구조체를 번역하려면은 한 번에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컴파일러가.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에러 나요. 아래다 선언했는데 위에서 쓰려고 그러면 에러 나요. 그런데 구조체나 클래스 같은 데서는 그게 에러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안 하고 항상 구조체든 클래스든 데이터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관련 함수들을 선언해요. 그게 더 가독성 있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아래에 있어도 된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 영역 수명 개념 이해됐죠? 변수의 가시 영역과 수명.
변수, 상수.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값이 프로그램 속에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상수로 처리해야 된다. 상수로 처리하면 디버깅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왜? 그 값이 엉뚱한 값을 가져서 오류 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값이 100으로 고정해 놨으면 그 값은 100이 아닐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변수들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어떤 순간에 어떤 값을 가질지 잘 모르겠고, 그게 엉뚱한 값을 갖는 순간에 프로그램에 뭐가 생겨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도 되는 값들은 상수로 처리해야 되겠고, C++에서는 const를 써서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앞에 const라는 수식어를 줘서 값을 고정시킵니다. 못 바꾸게. 그러면 이 const를 쓰는 거하고 define을 쓰는 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define은 누가 처리해요? 전처리기가 처리하죠. 그렇죠? 전처리기가. 그리고 define은 뭐 define 어떻게 하더라? 문법을 까먹었네. max 10 하나? 그렇죠. 하도 오래돼서 max 10 하면은 max가 나타나는 거를 다 뭘로 바꿔요? 10으로 바꿔요. 10으로 바꾼 다음에 컴파일 하는 거예요. 전처리기가 다 바꾼 다음에 컴파일 하는 거예요. 근데 const int max equal 10 하면은 이거는 전처리가 처리하는 거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처리합니다. 그럼 컴파일러 처리한다는 건 뭘 할 수 있어요? 타입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타입 검사를 통해서 잘못 쓰이는 데서 워닝도 줄 수도 있고 오류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을 그냥 거기다가 다 바꿔치기 해놓으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속도에 더 뭐 빠를 수 있고 뭐 어디가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웬만한 응용에서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가독성하고 강건성이 더 중요해요. 물론 속도가 아주 민감한 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속도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나중에 쉽게 고치고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올바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가독성 좋게 더 올바른 기법을 써서 속도가 좀 더 느리더라도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고 강건하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C+11에서는 const 말고 const expr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끝내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뭐가 필요해요? 타입 정보랑 이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름은 프로그래머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짓는 이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식별자라 그래요. 식별자는 마음대로 질 수는 없고 규칙이 있습니다.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 만 사용할 수 있고요. C++에서는 실제로는 영문자 외에 다양한 유니코드 문자를 쓸 수 있대요. 우리는 안 쓰겠지. 근데 뭐 스페인이나 뭐 저런 데서는 뭐 위에 점점 찍힌 것들 막 이상한 문자들을 그쪽 변수를 선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한글로 선언되나? 모르겠네. 유니코드 쓸 수 있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인데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요. 당연하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고 왜 저럴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이 기호는 뭘로 인식해요? 컴파일러가. 마이너스로 인식하겠죠. 그러면 예식별자 따로 예식별자 따로 해서 뺄셈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하나를 식별자로 당연히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이거 대신에 밑줄 문자 쓸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중간에 공백 당연히 못해요. 컴파일러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 쓸 수 없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근데 식별자를 우리가 지을 때는 지켜줘야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점만 딱 보면 아 얘는 상수네, 얘는 변수네, 얘는 타입 이름이네 이렇게 식별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이놈의 C++은 이 관례를 안 지켜요. 우리 아까 봤지만 스트링 타입이 그냥 소문자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때거나 구조체를 정의할 때 얘를 소문자로 쓰지 말고 대문자로 써주시면은 소통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은 다 새로운 타입은 대문자로 써요. people, person, 뭐 student 다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 얘는 타입 이름이다라는 게 딱 보여요.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소문자로 시작하면은 아 얘는 변수 이름이구나 아니면 얘는 함수 이름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변수든 함수든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얘 둘은 쉽게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죠? 그렇죠. 변수는 늘 변수래. 함수는 늘 뒤에 뭐가 와요? 가로가 와요. 함수는 어디서 쓰여요? 함수를 선언, 정의 또는 호출할 때 쓰입니다. 이 세 곳 모두 이름 뒤에 뭐가 와요? 가로가 옵니다. 그래서 함수랑 변수는 늘 구분돼요. 또 다른 구분할 수 있어요. 함수는 늘 우리가 영어를 잘 쓰면 이름 지을 때 뭘 쓰냐면은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근데 변수는 동사를 많이 안 쓰고 명사를 써요.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름만 잘 지어도 구분이 돼요. 그리고 항상 함수와 변수는 그 가로가 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변수인지 함수 이름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도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 값을 설명하는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함수가 하는 일을 설명해라. 그리고 복합 타입을 우리가 쓸 때에는 종종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복수를 쓰면 쟤는 복합 타입이겠구나. 이게 배열일 수 있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뭐 벡터나 이런 복합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례를 숙제 낼 때도 이번 학기에는 좀 잘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C++에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건 잘 모르겠고 요 파랗게 되어 있는 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C+11에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에 이게 뭐 추가된다고 뭐 미리 나와 있어요. 아직 20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게 17. 17에만 추가된 게 있나? 없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약간만 요거 설명드리고 원시 타입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트, 정수 타입들, 부동소수 타입들, 문자 타입, 그 다음에 불 타입. 금요일 날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